여러분, 가계와 기업의 비폭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요, 국제사회에서도요, 대한민국의 가계 빚 그리고 기업의 빚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민간 부채가 지금 도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주체 이러면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지금 불안감의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 다 죽는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104.3%입니다. 104.3%면 세계 36개 주요국 가운데서 말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104.3%죠. 유로 지역에는요, 전체를 다 해도 59.1%밖에 6%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59.7%예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62.1%거든요. 대한민국은 104.3%. 레바논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97.8%. 홍콩이 95.3%고요. 태국 89.7%.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진짜 우리 장난 아니죠. 104.3%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GDP 대비잖아요. GDP 대비. GDP 대비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합니다. 이 총액보다가 더 가계부채가 많은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는 10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100%가 넘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1년 전보다가 말입니다. 0.7% 낮아졌습니다. 0.7%. 1분기 말입니다. 1분기. 영국은요. 7.2%포인트가 낮아졌고요. 미국은 4.7%포인트. 그리고 일본은 4.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주요국이 대부분 4% 이상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0.7% 낮아졌다는 것은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가계부채가 진짜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난리가 났어요. 주택이. 집값이 적게 올랐어야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게는 2배예요. 적게는 2배. 적게는 2배고요. 지역에 따라서 3배까지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나 이러다가 서울에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연끌을 했잖아요. 연끌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후반기 2년 동안은요. 코로나19라는 게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꼭꼭 가뒀어요. 국민들을. 통제 방역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장사하지 마. 12시 이후에 장사하지 마. 10시 이후에 장사하지 마. 9시 이후에 장사하지 마. 심지어는요, 국민들의 모임까지도 통제를 했어요. 2명까지, 4명까지만 모여라. 6명까지만 모여라. 10명까지만 모여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은 폭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쩌면요. 그러니 자영업자는 어떻게 돼요? 빚을 내야 되잖아요. 연끌하는 사람들이 나 집 못 살지 몰라 하는 생각에 집을 샀듯이 자영업자들은요, 지난 2년 동안 통제 방역에 그냥 쉽게 말하면 살지 못해서 빚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게는 가게대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통제 방역을 심하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요, 이게 자영업자 규제, 시간 제한 규제, 모임 제한 규제 이렇게 막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또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진짜 폭망했죠. 그러니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1862조 1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1681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여러분 쭉쭉쭉쭉 늘어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민간 부채 중에 가계부채만 이렇게 늘었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 부채도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기업 부채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부채 비율인데 대한민국이 신흥국하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116.8%예요. 홍콩이 281.6%고요. 레바논이 223.6%, 싱가포르가 163.7%고요. 중국이 156.6%요. 베트남이 140.7%고요. 일본이 118.7%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순위로 보면 세계 36개국 중에 말입니다, 7위라는 거예요. 7위. 세계 36개국 중에 7위. GDP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는데 이 총액보다도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116.8%라고 해서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그 심각성이 커지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였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대한민국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5.5%포인트입니다. 5.5%포인트는요, 베트남이 10.9%포인트였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베트남은 신흥국에서 계속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같이 그야말로 안정 기반에 들어선 국가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비폭탄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출 만기 연장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9월 31일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의 금액인데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연장 금액만 116조 6천억 원입니다. 원금 상환유예도 11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이자 상환유예도 5조가 됩니다.
다 합치면 133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말입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05%입니다. 4.05%. 2014년 3월에 4.09%였거든요.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4년 이후 최고치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가게가 버틸까요? 기업이 버틸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폭탄은요 현실이 될 거라 하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국제금융협회가 대한민국은 부채가 많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다 다 죽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민간 부채는요 점점 커지고요. 커지는 부채에 따라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